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간단하고 좀 쉽게 핵심 포인트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주변에서 이제 나 집을 사야 되냐, 이번에 뭐 특례보금자리인가 뭔가 나왔는데 좋은 거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또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고, 본 영상은 상업적인 용도나 이제 영리적인 목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부분을 간단하게 모두 다 알기 쉽게 설명해서 오늘 드리고자 해요. 디딤돌이나 여타 다른 상품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품들하고 비교를 하면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뭐 비교를 하던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준비 팁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상황을 먼저 이제 체크하고 상품을 알아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적어놓긴 했는데 뭐 볼게요. 1번은 이제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시는 것들이 현재 기준이 아니에요. 현재 주택이 없다고 해서 나는 생애 최초야 이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하면 생애 최초로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가 아닌 과거까지 포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품이나 및 조건, 뭐 소득 한도 같은 것들이 선택의 폭이 좀 이렇게 넓어지거나 좌우가 될 수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 확인, 상품 및 이제 우대금리 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요. 본인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됐을 때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그리고 3번은 이제 본인 및 배우자 부채 금액 및 이자 확인. DTI라는 것 때문에 체크를 하려는 건데요. DTI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2번에서 보신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을 통해서 이 3번에서 본인 배우자 부채 금액 및 이자를 나눌 거예요. 그걸 대해서 이제 DTI를 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니까 요거 세 가지 정도는 미리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기존의 보금자리론 그리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이걸 다 합친 거예요. 이번에 정부에서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 기존의 보금자리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모두 다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들이고 이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 그리고 은행 간의 업무 협약에 의해서 은행이 대출 취급 후에 공사로 양도 가능한 뭐 이런 게 있어요. 보금자리로는 뭐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좋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한국주택금융사에 취급하는 거고 이 장점들만 모아서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로는 걸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상품들 뭐 자세히 알 수는 있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30일 날 시행이 되는데 1월 30일 날 시행될 이후에는 기존의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뭐 적격대출 같은 거는 신청하고 접수가 아예 안 돼요. 어차피 1년 동안.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만 잘 알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포인트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보면 신청 개시일은 2023년 1월 30일부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개시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접수를 받지 않아요. 특례보금자리론만 접수를 받아요.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 운영한다고 공표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신청 개시일은 대출 실행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2023년 1월 30일 날 내가 잔금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이날 대출을 신청을 하고 바로 대출을 받고 싶어. 그럼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최소 30일 이상은 소요가 될 거고 넉넉 잡아서 3월 정도부터 잔금일자를 잡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3월 2일이다, 3월 3일이다 잔금일자가 그러면 뭐 2월 2일, 2월 3일 이때는 신청을 해야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3월 초에 너무 급해요. 한 3월 말, 뭐 4월 초,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넉넉 잡아 한 달 이상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신청 개시한다고 해서 바로 내 잔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잔금일자가 뭐 그 앞에 계신 분들은 이 대출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뽑은 게 있는데 3무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소득 제한이 없고 두 번째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세 번째는 DSR 적용이 없어요. DSR 미적용.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대출들과 달리 이제 특례보금자리로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즉 소득이 1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존의 주택금융사 대출들은 모두 일정 소득 이하 조건이 있는 걸 감안하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폭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혜택을 못 받아 뭐 이런 분들이 없게끔 전부 다 포함을 시킨 거죠. 물론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제한이 필요가 있어요. 뭐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돈을 빨리 갚아버린 경우에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상황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집을 산다. 근데 추후에 금리가 더 낮아질까봐 두려워.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떡해. 이건 고정금리인데 특례보금자리로는. 그런 경우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더라도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으면 그 대출로 대환을 해버리면 돼요. 가능하다면. 대환하면 중도상환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린 손해볼 게 없어요. 두 번째 상황에선 내가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어. A라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높아. 그래서 난 이걸 대환하고 싶어. 그러면 이 A라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환할 때 수수료를 안 내요. 그리고 이 특례보금자리로 대환을 했으니까 이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또 금리가 내려갔어. 또 바꾸고 싶어. 또 바꿔도 수수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양방향 모두 수수료를 안 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현재 금리가 높다고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안 내니까 대환하시는 거는 우리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또 금리가 내려가서 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DSR 미적용. 일단 DSR이라는 게 뭐냐면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원리금이 뭐냐? 원금하고 이자예요. 쉽게 말하면 원금하고 이자, 원금하고 이자 더한 거. 근데 이 DSR 미적용이 왜 좋냐? 뭐 이거를 안 보는 게 무슨 차이인데 하면은 이제 DSR을 안 보고 DTI를 봐요. 특례보금자리로는 원래 대출은 DSR, DTI 다 봐요. 근데 DSR 차이가 뭐냐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인데 밑에 보시면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원리금과 이자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는 커요.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대출로 예를 들게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뭐 5년 할부로 샀어. 근데 이게 5천만 원이야. 그래서 매달 뭐 얼마씩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 근데 여기 DSR에는 원리금이니까 자동차를 매달 갚는 금액, 원금하고 이자를 1년치로 해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 상환액이. 근데 이 밑에 DTI는 원금은 뺀다고. 이자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매달 원금을 얼마씩 갚더라도 그거는 계산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원금이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 대출 상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크죠. 계산되는 게 적으니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마찬가지로 적용되니까 이 DSR 미적용은 좀 많이 커요. 부분들이. 그리고 뭐 신청 대상을 알아보면 주택 가격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이셔야 되고 뭐 KB 시세, 한국 부동산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KB 시세가 나와 있으면 이걸 1순위로 적용하고 여기에 시세가 없다고 하면 한국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이나 뭐 다른 사무실 이런 건 안 되고 자금 용도는 구입자금, 상환 용도, 기대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시는 거, 대환하는 거죠.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도 있고요.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내가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좀 돌려줘야겠어. 라고 할 때 받는 거. 그리고 주택 보유수는 무주택자는 구입자금으로 가능하시고, 1주택자는 상환 혹은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가능하시고, 여기 보면 2주택자. 2주택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 왜 가능하냐? 이거는 기준주택 처분, 2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조건부로 취입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여기 A라는 집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집을 살 거야. B라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그러면 난 주택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A라는 주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거지. 이 조건으로 하는 거고 이 조건은 정기적으로 주택 보유수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조건이 이제 불이행 시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주택 보유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대출이 다 회수가 되고 뭐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이 다 금지가 된다. 뭐 여튼 이런 불이익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냐 은행에서 난 연기를 잘 속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초에 대출을 심사할 때 아까 여기 보시면 보이잖아요. 애초에 대출을 심사할 때 내가 주택이 몇 개인지를 다 조회를 해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의 선별하는 과정을 통과해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대출이 나간 뒤에도 주택이 몇 개인지는 조회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 여기 있어서 뭐 속임수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제한은 없어요.
이 장점이죠. 이것도 숫자는 없고. 대출 한도. 이제 대출 한도를 볼 건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에요. 최대. 뭐 어떻게 해도 5억 원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이니까 내가 9억까지 뭐 받겠다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 LTV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금리자 80%. LTV가 뭐야? LTV 몰라. 뭐 옛날 얘기해도 모르지만 LTV는 간단합니다. KB시세가 만약에 3억이야.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3억이면 70%를 곱해. 아파트니까. 그러면 얼마야? 2.1억, 2억 1천만 원이죠. 이게 최대 한도예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 5%가 차감돼요. 그럼 65%로 계산하면 되겠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80%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10% 차감이 돼요. 규제지역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에요. 지금 정부가 많이 풀어놨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여기 뭐 집을 사거나 여기 관련된 거 아니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DTI.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DTI가 뭔지. 여기, 이거. DSR을 보지 않고 DTI를 보는데, 이제 주택 대출 원리금 플러스 지금 기타 대출의 이자액만 더해서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거. 그거는 이제 최대 60%까지 되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은 10% 차감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애 최초는 LTV 80%, DTI 60% 일괄 적용되시고, 실수요자 요건은 뭐 해당되시는 분만 보면 돼요.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뭐 강남, 서초, 통파, 용산에 관련돼서 하시겠다 하시면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이 조건 다 하나만 아니고 모두 다 충족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이제 10년에서 50년까지 있어요. 이게 보면 10년 단위신 거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좀 주어지고, 한 40년하고 50년은 조건이 있어요.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이에요. 신혼부부.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이게 대출 조건들을 보면 또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는하고 엔드 조건이 있어요.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거고, 엔드 조건은 전부 다 해당되셔야 되는 거고. 4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39세 이하면 되고, 아니면 만 39세 넘었더라도 신혼부부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나이가 젊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그러면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더 많잖아요. 왜냐면 정년까지 나이 더 많이 남았을 거니까. 아니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뭐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갚을 기회를 더 길게 줄게 하니까 40년은 만 39세 이하인 거고 50년은 만 34세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다 유리하게 적용을 해요. 결혼을 장려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율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결혼을 장려하려고 하고 한국주택금융사에 대출들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어디든 다 포함이 되고 우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출 금리. 간단하게 이것도 딱 아실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우대형하고 일반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대형이 일반형보다 0.1% 낮습니다. 우대형이니까 우대형이잖아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10년당 0.1%씩 올라요. 내가 10년 받으면 우대형이 4.65%인데 20년 받으면 4.75, 50년 받으면 4.95 이런 식으로 0.1%씩 오르는 건 우대형, 일반형 똑같아요. 두 개 다 동일하신 거고 그리고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이게 말씀드린 거야. 엔드 조건이야. 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부합산 소득도 1억 원 이하여야 돼.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하셔야 돼요. 부합산 소득이 1억이 초과되고 주택가격이 6억 이하면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형. 주택가격이 6억이 초과되고 부합산 소득이 1억이 이하여도 엔드 조건이 아니고 하나만 포함되시는 거니까 일반형. 그러니까 우대형은 두 개 다 되셔야 돼요. 6억 이하에 1억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최대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3.75부터 4.05 확 내려가죠. 이게 보면 10년 하시면 3.75인 거고 50년 하시면 4.05인 거예요. 모든 최대로 우대금리가 다 적용됐을 경우에 그럼 우대금리가 뭐가 들어가냐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면 확실히 지금 이 특례보금자리로는 현 시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대출인 것 같아요.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일단 악기미가 0.1% 플러스로 기타 해서 저소득 청년부터 쭈르륵 이렇게 있어요. 그 총 이 조건들의 합이 최대한도로 0.8%가 돼요. 그러니까 총 악기미라는 거 0.1% 더하기 나머지 다 하면 0.9%야. 이걸 다 더했을 경우에. 그럼 이게 뭐가 있냐? 보면 되는데 악기미 0.1%는 전자약정 및 등기예요. 그냥 뭐야 이게 뭐지? 어려워. 근데 쉬워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인터넷 신청하시면 약정도 스마트폰이나 뭐 그렇게 인터넷으로 하시는 거 비용을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면으로 해서 직원들을 고생 안 시키니까 조금 더 싸게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0.1% 깎아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가능하시면 필수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저소득 청년은 조건이 정해져 있죠. 만 39세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요거 다 엔드 조건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다 충족돼야 돼요. 만 39세 이하여야 되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0.1%가 더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쭉 보시면 아까 기타에 있던 것들인데,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본인에 해당되시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똑같고요. 부가산 연수도 6천만 원 이하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거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예요. 신혼가구나 다자녀면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는 7천만 원, 6,500만 원이 6,800만 원까지도 가능하시다는 거지. 7천만 원, 6,999만 원까지도. 대신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아닌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이런 것들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있어 주택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뭐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뭐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것도 제가 그 한국주택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금자리로 우대금리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전부 다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뭐 앞김이 0.1%에 뭐 신혼가구 하고 다자녀가구까지 가능하시다고 하면 0.4%, 0.2% 이거 다 중복 적용 되시거든요. 그러면 0.7%까지 간다 치면 4.65에 0.7%를 빼면 뭐 3.95. 요 수준이 아마 약간 스탠다드한 기준에서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급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 신청 기간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요. 뭐 당장 1월 30일 날 시작한다고 해서 뭐 1주, 2주, 한 달 받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대출을 하는 거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기간이 충분하시니까. 현재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나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변동폭이 크잖아요. 보시면 단기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은 쭉 빠지고 있고 금리는 기준금리 계속 미국에서 올리면서 한국 정부가 따라가다 보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단기간만 봐도 엄청난 큰 폭이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전문가도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판단해서 뭐 이게 맞아 아니야 하고 생각해서 진행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 포인트인 산물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꼭 뭐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좋다 이게 뭐 무조건 제일 좋아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이게 나의 상황에 맞는지 이런 걸 잘 따져보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DSR을 계산해. DS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대출의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 원리금이거든요. 근데 DSR을 계산했을 때는 내가 기타 대출, 즉, 분할 상환, 원금이 나가는 게 많아서 이걸로 계산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원금 나간 돈이 많아. 그럼 DSR 할 때는 이게 책정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DTI는 원금은 책정 안 하고 이자만 책정하니까 이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DSR 했을 때 대출이 힘든 분들이 DTI 했을 때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시는 것도 있으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 이런 분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출 쓰고 있는 게 금리물이 이제 5년 고정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6%다. 그러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뭐 해도 뭐 일반형으로 해도 뭐 50년에도 5% 정도 되잖아요. 최대로 나왔을 경우에. 그럼 금리가 당연히 낮으니까 이거는 이 5년 동안 높은 금리 쓸 바에 당연히 바꿔버리는 게 낫죠. 대출을 대환을 해버리는 게 낫죠. 어차피 중도상환수를 안 내는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대출보다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이 대출 금리보다 더 내려갔어. 뭐 4%대, 뭐 3%대까지 내려갔어. 그럼 그때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중도상환수를 안 내니까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중도상환수는 두 번 다 안 내니까 또 바꾸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출하는데 심사 기준이 있을 거라 뭐 대출이 되고 안 되고에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근데 중도상환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끔 활용할 수도 있다. 대안하면 내가 손해볼 일은 없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인데 과도한 대출은 나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잘 어,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